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보건복지위원으로 일하면서 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생애 주기별 안심복지입니다. 즉 연령에 따라서 필요한 복지 정책들을 혜택을 드리는 것이죠.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절대 빈곤층의 감소 내지는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그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저는 좀 더 어려운 그 노인분들께 좀 더 많은 두터운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그 사각지대의 해소입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저 작년 9월로 기억됩니다만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정부가 하위 88%까지 이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반발해서 나머지 12%까지 이렇게 채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은 당인 경기도 의회 의장도 반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평등한 나라인데 누군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차별받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셨는데요. 혹시 후보님께서 평등 그리고 또 형평 그 차이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하신 점이 있으신지요? 형평은 아마 실질적 평등과 거의 같은 말로 쓰여지는 것 같고 제가 경기도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 재난지원금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게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배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걸로 이미 차별받았는데 국가 정책의 반사적 이익까지 차별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제가 이거 설명드리고자 사실 저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야구장에 키가 다른 사람들이 야구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보면 산술적인 평등입니다. 똑같은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키가 작은 사람 또는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야구를 못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이쪽을 보시면 여기에는 그 키 높이에 맞게 이것이 사실은 이 형평이죠. 즉 공평함이죠. 저는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산술적 평등보다는 형평, 공평함 이것이 저는 더 맞는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 한다 이렇게 들어있는 거 아십니까? 그 기본소득은 우리 이 후보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본소득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과라고 말하면 사과인 것이지 내가 말하는 사과는 다르다. 그건 좀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50조 원 추가 추경 또는 긴급 재정 명령을 통해서라도 제가 확보를 해가지고 기존에 보상되지 못한 손실 다 보상해 드릴 것이고 또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신용불량된 분들 신용대사면 저희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생긴 부채는 국가가 인수해서 일부 조정을 하고 또 탕감하는 방식으로 그 고통을 줄여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은행들이 전부 상업은행화 됐기 때문에 이 서민들의 금융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상생은행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겪는 금융상의 어려움 다 지원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30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할 때 예산을 다른 예산 잘라서 해라고 이렇게 해서 거의 방해를 하시다가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찬성을 했는데 처음에는 300만 원 지급하니까 매표행위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300만 원 마련했다라고 문자도 보낸 것 같고 나중에는 1000만 원 내가 당선되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윤석열 후보님의 진심은 어떤 겁니까? 저는 작년부터 민주당에서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날치기 한 직후부터 50조의 재원을 마련해서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해서 손실을 본 자영업자 소상인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후보나 민주당에서는 작년에 내내 실질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 얘기는 안 하셨고 계속 전국민 재난지원금 30만 원 준다, 50만 원 준다 이런 말씀만 하시다가 금년 들어와서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50조를 만들어서 제가 한 그 공약을 이제 모방을 하시더니 결국은 그것도 추경으로 올리지를 못하고 14조 원으로 아니 그걸 왜 일결위에서 날치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없이 사각지대 노인분들에 대한 3조 지원을 보태가지고 일단 17조로 본회의에서 합의 통과를 시켰는데 그야말로 이거는 정부의 시혜나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부의 공공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손실을 본 분들에 대해서 헌법상의 권리로서 이거는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300만 원은 전 적절하지 않고 실피해를 보상해야 된다고 주장을 일관되게
작년 여름부터 해온 것입니다. 네. 제가 드린 질문은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방해를 하다가 나중에는 비난을 하다가 나중엔 자기가 했다고 하다가 나중엔 1,000만 원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다 이 말씀인데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제가 연금에 대해서 특히 국민연금의 이 지속 가능성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1차 토론 때 말씀드려서 다행히 모두들 개혁이 필요하다고 동의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근데 이 국민연금 자체 이 설계를 보면은 지속 가능성도 없지만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고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소득 대체율이나 또 노후의 그 빈곤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뭐 보장, 소득 보장제도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거 아십니까? 지금 형편이 좋은 분들은 가입률도 높고 그리고 또 가입 기간도 깁니다. 근데 형편이 나쁜 분들은 가입 기간도 짧고 그리고 가입률도 낮습니다. 네. 그래서 형편이 나쁜 분들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를 못하는 분이 많고 형편이 좋은 분들은 국민연금의 혜택을 많이 받으십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국민이 낸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국민께 혜택을 드리는 제도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뭐 낸 것보다 더 많이 드리게 되면은 연금 재정이 금방 부실화되겠죠. 그보다 더 지금 중요한 문제는 네. 형편이 좋은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형편이 나쁜 분들이 혜택을 덜 받음으로써 이 국민연금, 좋은 의도로 만든 국민연금이 빈부격차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마 문제점을 인식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어떻게 고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는 낸 거에 비례해서 주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 기초연금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이라고 하는 연금을 예를 들어서 3개의 층으로 쌓는다 그러면은 그 1층은 좀 어떤 보장책으로 좀 탄탄하게 하고 또 중간층과 개인연금이라는 3층 뭐 이런 식의 중층적인 구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씀입니다. 그렇게 중층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지만 사실 지금 현재 문제가 형편이 나쁜 분들이 가입률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가입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인지 또는 예를 들면 연금 크레딧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다 더 그 혜택을 더 확대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 그 매니페스토에 이야기한 거 보니까 5년 동안 266조인데요. 과소추계와 지방공약 예산은 또 이제 빼고 감세도 뺐어요. 제가 얼추 그냥 계산해 보니까 한 400조가 넘던데 종부세, 주식양도세 5년간 60조 감소하면서 지금 이제 복지 늘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박정희 때 줄푸세 하면서 복지 늘리겠다고 하다가 고교 무상교육 철회했고 기초연금 반토막 났거든요. 저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고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유층을 대표하는 정당의 후보라면 이렇게 어려운 재난의 시기에 오히려 부유층에게 좀 더 고통 분담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책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면 증세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국채 발행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원칙은 지금 우리 경제가 초저성장 시대에 있는데 경제를 좀 원활하게 성장을 시켜야 거기서 복지의 재원이 또 많이 산출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써야 될 복지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 조정, 그러니까 효과가 떨어지거나 또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성 한시적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또 자연세수 증가해서 나오는 것 한 27조 정도가 되는데 그런 거를 합치면은 제가 그 복지 전체 공약에서 잡은 돈이 한 266조 정도 되고 복지가 한 100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근거도 없이 자료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하시든가. 자료를 여기가 후보님 내셔야지 왜 그런 저더러 내라고 합니까? 자료 없이 그냥 와서 막 아무 말이나 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를 내세요, 그러니까. 사실 윤 후보께 물어보려고 했습니다만 일단 뭐 이야기하려던 내용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매니페스토를 보니까 말씀대로 5년간 266조 원 오늘 발표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그 재정 확보 방안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세입 자연 증가분으로 5년간 116조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매니페스트 자료가 어떤 것을 근거로 한 것인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국회 예산정책처의 중기 재정 전망에 5년간 117조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겁니다. 조세 부담률을 2% 인상하는 그러니까 증세에 근거한 시나리오에 의한 그런 재정 추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 발표하신 내용은 앞으로 증세를 하겠다. 이제 그걸 명확하게 밝히셨다는 점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은 없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코로나 극복해야 되고 기후위기 극복해야 되고 불평등해야 되고 또 오만 복지 계획 우리가 다 얘기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럼 증세 계획이 없다면은 100% 그냥 채무 국가 채무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퍼주기 비판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도 좀 여유 있는 분들, 코로나 때도 돈을 버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더 고통 분담을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 증세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OECD 기준으로 보더라도 국민 부담률 기준으로 해서 한 5%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증세를 하고 그것으로 부족할 때 또 국가 채무를 얹어서 이제 확장 재정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우리 이재명 후보가 증세를 얘기하는 저더러 좌파적 관념이라고 이야기하고 증세는 자폭행위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윤석열 그런 말한 적 후보한테나 들을 만한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근데 생각해요. 그런 얘기 하는 자꾸 지어내십니다. 아니,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언론에 다 났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 그래서 그런 제가 얘기는 좋습니다.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국가 채무로만 하겠다. 이것도 저는 국민들에게 지지받을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증세 계획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또 우리 후보들끼리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합의해서 국민들에게 호소드리고 이렇게 해서 저는 복지국가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장애인 여러분께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연금, 또 장애 아동수당, 장애수당 70%까지 전부 차비로 지급하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장애인 이동권도 제가 확실하게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과 관련된 지적이 많으신데, 일단 저는 아동, 청소년, 청년, 장년, 그리고 농어촌,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어봐야 되는데 답변할 시간이 없으셔서 또 제가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줄기차게 이재명 후보께서 주장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근데 지난 2020년 OECD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지금 대부분의 나라가 취약계층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고 전국민 재난금을 이렇게 지원한 나라는 세 나라입니다. 바로 미국과 일본과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가 조금씩 틀립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상한이 있습니다. 연봉 7만 5천 불 이상이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본이라든지 또는 미국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국 아닙니까? 즉 아무리 그 채권을 발행을 하더라도 국가가 부도가 나지 않는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비기축통화국인 한국과는 굉장히 다른 셈이죠. 그래서 이제 OECD에서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네. 재정을 낭비하는 옳지 않은 정책이다. 지금 현재 합계 출산율이 0.81로 떨어졌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이 역삼각형 가분수 형태가 되면은 저성장 또 연금 복지 재정이 악화되고 또 국방력이 약화되고 대학 교육 시스템이 붕괴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신 출산 지원, 일자리 확대, 주거 안정, 또 보육, 일가정 양립 이런 모든 제도들도 필요합니다만은 지금 지나친 경쟁 사회 이 구조가 개선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서 일자리 문화가 그 기회가 균형을 잡아야만 청년들의 지향점이 다원화되면서 아이를 낳게.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81, OECD 국가 꼴찌입니다. 그리고 또 2048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초고령 사회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38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원인은 세 가지라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젊은이들이 제대로 일할 만한 좋은 직장이 없고, 두 번째로는 제대로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 균형 발전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먼저 좋은 직장들을 만들고, 또 두 번째로는 주거 환경을 제대로 개선하고 공급하고,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그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자리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 균형 발전, 저는 그 두 가지가 이번 정부에서의 정말 시대 정신이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이 저는 리쇼어링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한국 기업인데 외국에 공장을 차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요. 근데 그것을 다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를 통해서 다시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리쇼어링이고 굉장히 많은 그 정부들이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그 동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통계를 보면 미국 같으면
본격적으로 이 정책을 하면서 1년에 거의 매년 1000개 정도씩 리쇼어링 기업들이 유치가 됐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연 500개 정도씩 이렇게 유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제조업 그리고 또 고부가가치 사업들이 많은 경우에는 그 고용 창출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그런 연 1000개, 연 500개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금까지 5년 동안 48개밖에는 우리가 유치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고용 경직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를 들고 싶습니다. 우선은 사실은 임시 투자 세액 공제 같은 그런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은 국가 간의 기업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떨어지는 그런 환경 같으면 기업이 구태 우리 쪽으로 오지를 않는 것이죠.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규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규제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걸 빼먹으셨고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노동개혁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 원인 얘기하시다가 이 페미니즘 때문에 남녀 교제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저출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후보님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뭐고? 페미니즘이 이 남녀 교제에 영향을 준다, 못 만나게 만든다. 이 생각 여전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휴머니즘의 하나로서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그런 것을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건 다시 제가 정리를 드리면 여성의 성차별과 불평등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 불평등과 차별을 시정해 나가려는 운동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남녀가 못 만나고 저출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윤석열 후보님께서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일부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놀라운 말씀을 들어서 생명 안전에 관한 업무는 직고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인데 아직까지 못 지켜지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가능하시면 차기 정부, 통합정부 만들어서 직접 같이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 듭니다. 180석 가지고도 아무것도 안 한 그런 정당이 대선되면 선거 때마다 공약만 재탕3탕하는데 국민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한 명도 정규직이 안 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좀 입장을 밝혀주세요. 그게 민간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 법적 근거도 없이 강제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 법안 만들고 뭐 하셨습니까? 민주당이. 그게 민간에 강요를 할 수도 없고 예를 들면 국민의힘도 동의해야 되고 하는 것이지 지금 민주당 보고 강행 처리하라는 취지십니까? 아까 뭐 재정 명령이라도 하시겠다면서요. 작년에 산재로 몇 명 죽었는지 아십니까? 글쎄 숫자는 뭐 정확히 대한민국 네네. 대한민국 국민이 일하다가 몇 명이 죽었는지 정도는 한번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는 봤는데 한 2,000명 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윤 후보님은 이제 현장에 가셔서 뭐 작업하는 사람들 기본수칙 위반해서 안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자 책임을 이야기하는데 대체로 사망 사고가 나면은 그게 기업들의 논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기업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개선에 맡길 수가 없어서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50인 미만은 유예되고 5인 미만은 지금 이제 제외됐단 말이에요. 근데 대기업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사람 목숨은 똑같은데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것이 전 윤석열 후보님 공정의 기준으로 볼 때 타당합니까? 제가 공약집에 보니까 이제 건설 분야만 한쪽이 있고 예방 강화에 대해서는 한 줄도 없어요. 근데 반면에 기업인 만나서는 이제 중대재해법이 경영 의지를 강하게 위축시키는 메시지 준다고 하셨는데 왜 사용자에게는 그렇게 확실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수많은 김용균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없나?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작년에 감사원이 행정부에서 우리 그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은 결국은 원인 중에 하나는 많은 그런 직장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고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주거 여건도 열악하고 그렇게 봉급도 많지가 않다 보니까 결혼할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지적들.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만혼을 하게 되는 것이 저출산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그걸 직접 보지는 못했고, 다만 이제 멜더스라고 하는 유명한 인류학자가 분석하기로는 인구 밀도가 높으면 출산율이 떨어진다. 이런 이제 분석도 있습니다. 예. 저는 아까 우리 후보님 지적에 대해서 매우 훌륭한 지적이다. 근데 이 분권의 문제, 지방 균형 발전의 문제까지 이렇게 관심 가지신 거 보고 매우 놀랐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말 훌륭한 지적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저는 지방 발전은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네. 민간 기업 유치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로 정부들이 시도를 다양하게 했습니다만 공기업이나 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는 그 지역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민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 지자체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재정권과 법률적인 권한을 가져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예가 사실은 미국의 아마존입니다. 시애틀에 아마존 제1본사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워낙 회사가 크다 보니까 제2본사를 만들려고 공모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주에서 거기에 신청을 하고 버지니아 주가 거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 지어가고 있고 완공도 되지 않았는데 그쪽에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부적인 그런 계약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만 이렇게 알아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국공유지를 100년 이상 무상으로 임대한다든지 또는 법인세를 10년 이상 면제를 시켜준다든지 또는 거기에 있는 제일 좋은 대학에서 아마존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위한 학과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인력을 공급해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그걸 할 수 있을 만한 법적인 권한이나 재정 권한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게 저는 제일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차기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 균형 발전이고 그것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권한 그리고 재정적인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이양해서 서로 경쟁해서 민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네, 이어서 이재명 후보. 네. 우리 안철수 후보님 그 정말 적절한 그리고 훌륭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출산에서 말씀해 생기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저성장, 저생산성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역작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여성 인력을 더 활성화하는 겁니다. 활용하는 겁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일본에서 그 정년 퇴임 후에 다시 재고용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대신에 월급은 조금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들을 활성화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먼저 고민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벤치마크 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하셨던 혁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은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부가 관치 경제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규제를 협파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리쇼어링 때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역시 또 알겠습니다. 같은 문제점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탄소 중립 2050년까지 정말로 중요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에너지 믹스를 탄소 배출이 적은 또는 거의 되지 않는 그런 신재생이라든가 천연가스라든가 또는 원전 이런 것들 믹스를 잘 해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에너지 믹스만 제대로 그 탄소 배출을 하지 않게 한다면 탄소 중립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첨단 디지털 기술들도 많이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도 역시 에너지 믹스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게 사실은 이런 점들입니다. 제가 많은 정치인이나 국회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탄소가 발생되는 곳이 전기를 생산하는 곳만 해결하면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 탄소가 나오는 곳이 5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제조업입니다. 시멘트를 만들거나 또는 철강을 만들 때 엄청난 많은 탄소들이 나옵니다. 세계 평균 31%입니다. 그 다음이 전기를 만들 때 27%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기를 지금 윤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전부 신재생 에너지로 하더라도 27%의 탄소만 없애는 것이지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것이죠. 또 그것 이외에도 목축업이 있습니다. 소를 키울 때 거기서 나오는 메탄가스들은 훨씬 더 온실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비행기 같은 운송수단이 있고 냉난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윤 후보께서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천연가스는 사실은 아닙니다. 천연가스는 CO2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에너지 믹스 말고 4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그러면 또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협약이고 국가 경쟁력에 굉장히 중요하고 세부적인 거야 전문가들만큼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만은 큰 방향들은 알아야 돼서 이게 과연 지금 현재 기술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물으시니까 제가 에너지 믹스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과 또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하고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탄소 배출을 억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천연가스도 일단 탄소 배출량이 적으니까 일단은
하루아침에 탄소 제로 에너지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뭐 목축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뭐 그런 탄소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가급적이면 발생이 좀 적게 되게끔 이런 그 스마트 농축 뭐 이런 기술들을 좀 개발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 중에서 하나만 그럼 여쭤볼게요. 네. 철강 생산할 때 탄소가 굉장히 많이 배출됩니다. 그건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철강 생산할 때도 주로 석탄이라든가 이런 코크스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생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뭐 그 공학적인 프로세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안 후보께서 좀 잘 아시면 좀 저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네. 정말로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CO2를 생산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철강 산업입니다. 그 탄소 포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집하지 않습니다. 그건 합니까? 잘못 알고 네. 계십니다. 네. 아직 그런 포집 기술들이 아직 네. 그렇게 완성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방법을 개발은 하고는 있습니다. 수소 환원 방식이라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뭐 여기 와서 강의를 하려고 뭐 여쭤본 것은 아니고 크게 어떤 방향으로 기술이 진행이 되고 있고 과연 그러면 저게 가능하게 하려면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 사실 그게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제가 이재명 후보께 네.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지사 하셨으니까 네. 부양 의무자 기준 제가 뭐 물어볼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워낙 또 이 부분은 잘 아실 테니까요. 근데 작년 초에 서초동에서 발달 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여성분이 생활구속에 숨진 뒤에 반년 넘게 방치됐던 것 아마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일이었었는데요. 결국은 이게 바로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즉 지금 현재 60세 된 그 아주머니께서 지금 발달 장애인 아들과 살고 있지만 이혼한 전 남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부양 의무자인 딸이 있는데 따로 삽니다. 아무런 그런 혜택도 지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제대로 받아야 될 생계급여라든지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받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자존심도 있고 해서 그냥 버티다가 결국은 불행한 이런 사고를 맞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2017년에 대선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공약을 했는데 이런 일이 또 난 겁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이 공약 그러면 지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뭐 말씀하신 이 실제로 벌어졌고 또 완벽하게 폐지됐다. 그러니까 아무런 주변 인적 요소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만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적하시는 게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건 돌봄 국가 책임하고 관계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부양 의무제는 완전히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야지. 상당히 많이 폐지된 건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작년 8월부터 청와대가 뭐라고 홍보를 했었냐면 부양 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것을 폐지를 한 것이 아니라 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한 70만 명 정도 대상이 있었는데 완화로 20만 명 정도는 그래도 혜택을 받지만 아직도 50만 명이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위원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절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공약으로 부양 의무자 완전 폐지 그래서 이 고통받고 있는 50만 명 분들께 혜택을 드리자고 그렇게 공약을 했었던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사각지대가 있으면 당연히 그 사각지대를 메우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런 완벽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시정하고 보완해야 되겠죠. 예, 뭐 제가 20초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누구한테 묻기보다는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지 수준에 대해서 저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인데요. 우선은 복지 재정 확보를 위해서 성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복지 전달 체계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고 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분들 처우에서 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정말 권력형 성범죄 저지르고 또 당 역시 피해 호소인이라는 이름으로 또 2차 가해에 참여한 분들이 있고 결국 또 그 책임을 다 끝까지 지지도 않고 공천까지 했던 점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상처 입고 또 그에 대해서 질타하고 계십니다. 1년 6개월 공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 두 번째 이
현재 있는 것도 그 정도밖에 못 쓰는데 나머지 제대로 쓰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늘리는 것보다는 있는 것도 못 쓰는데 답을 마저 좀 해주십시오. 그거는 뭐 강제로 다 쓰게 한다기보다 1년 6개월씩 최대한 쓸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은 또 사람에 따라서 사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부 합산해서 1년 6개월씩 3년간 쓰게 하자는 것이지 뭐 그것이 저 출산율 제고에 이것이 100% 이것만 갖고 된다는 뜻은 아니죠. 네. 후보님. 네. 질문에 좀 답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을 몇 정확하게 퍼센트 해주시죠. 정도를 지금 쓰고 있느냐? 네. 지금 현재 있는 걸 늘리는 구체적 방법이 뭐냐? 네. 한 번만 더 말씀하시죠.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네, 했는데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1년짜리를 늘리는 방법이 뭐냐? 누가 네. 더 많이 쓰게 하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후보님 저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결국 답 안 하고 넘어가셨어요. 여전히 구조적 성평등은 없고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전혀 없다고야 할 수 있습니까만은 여성의 어떤 중요한 것은 여성과 남성을 집합적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거를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떤 범죄를 피해를 당한다거나 또는 공정하지 못한 처우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 사회가 강력하게 대응해서 그걸 바로잡는데 이것을 집합적인 그 양성의 문제로 접근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취지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아니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제가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린 거죠. 그 완전히 없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질문을 말고 정확하게 하십시오. 이 성차별, 성불평등 문제는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걸 페미니즘이라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런 노력들은 존중돼야 되고 그 현실은 냉정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님이 계속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 처음에는 양성평등 가족부로 바꾼다고 하더니 갑자기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 업무 이런 거 다 하고 있는데 그 폐지해버리면 어쩌겠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 중에 하나가 이제 성인지 예산 제도입니다. 그런데 후보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성인지 예산이 30조 원인데 이거 일부만 떼면 북핵 개발,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무기 살 수 있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성인지 예산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 성인지 예산 중에서 어떤 걸 삭감해가지고 국방비에 쓸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런 예산들 중에 뭐 좀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차원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예산들인데 뭐 원래 일반 예산을 이제 그런 거로 좀 성과 지표를 좀 과장도 하고 확대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런 예산들을 지출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이다라고 봤고 거기서 조금만 지출 구조 조정을 해도 우리가 북핵으로부터의 대공 방어망을 구축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쓸 수 있다 이런 전혀 얘기죠. 지금 포인트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포인트가 왜 안 자, 맞습니까?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위한 예산으로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요. 아니죠. 그게 일반 예산이라고 잠깐만 제가 하지 질문할 않았습니까? 때는 들어주세요. 아니 제가 제대로 얘기를 했는데 오해를 하고 질문할 질문을 때는 들어주세요. 네.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규칙을 지키셔야죠. 검사님 출신 아닙니까? 규칙을 안 지키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삭감할 수 있는지 한 말씀도 안 하셨는 것 같은데 우리 후보님이 제시하신 정책 중에도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한부모 지원 강화 사업 이게 다 성인지 예산이에요. 이게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남녀 성평등을 위해서 특별히 고려해야 될 예산을 모아놓은 겁니다. 분류 방법이 하나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나라 살림이나 행정에 대해서 모르고 마구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 하나 드립니다. 이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매우 심각한데 디지털 성착취물 영상 유통 심각하잖아요. N번 방지법 반대하시잖아요. 왜 반대하십니까? 더 철저하게 방지를 하기 위해서 현행 법이 실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기술적으로 더 연구해서 해야 된다. 네. 그게 저희 당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로서는 좀 납득이 안 되긴 하는데 필요하면 개정하면 되지 왜 반대를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고요. 이미 제가 만들어진 철수 후보님께 법인데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게 해주자 5년 안에 이런 정책을 제기해놨는데 후보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게 지금 현재 재정 소요를 우선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은 저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군 제대 장병들에 대한 그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즉 군 제대 장병은 예전에는 군 가산점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위헌 판정을 받으면서 군을 제대를 하고 정말 국방 의무를 다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박탈감을 가지고 됐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정도의
사회 진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것이 국가의 통합을 네.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아직도 성인지 예산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곤란하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마디로 예산에도 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가다 보면 휴게소에 화장실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화장실을 이용할 때 여성은 신체 구조상 한 1.5배 시간이 듭니다. 네. 그래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10개씩 만들면 그게 차별인 거예요. 10개와 15개를 만들어야 동등한 거예요. 이런 성인지적 측면에서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검증 대상이 바로 성인지 예산이거든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거 삭감해서 북핵 예산 맞겠다 그래서 제가 좀 황당했거든. 여기는 왜냐하면 교육부 예산도 있고 또 국방부 예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윤 후보님 곁에서 여성 정책을 제대로 코멘트해 주는 사람이 없는가 봐요. 이준석 대표 말고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저게 아니고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모를 게 뭐 있습니까? 다만 성과 지표가 부풀려졌을 가능성들이 있는 것들을 지출 조정을 하자 이런 말씀이죠. 성과 지표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고요. 두 번째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 또 성폭력 무고죄 신설이 왜 청년 공약에 가 있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발표를 하다 보니까 10월 달에 네. 제가 여러 가지를 쭉 한꺼번에 같이 발표를 하는데 뭐 청년도 좀 연관이 되니까 다 같이 그때 발표를 그러니까 청년 남녀 갈라치기에서 여성 혐오로 표 얻어보자 이런 생각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여가부 폐지 무고죄 신설이 청년 공약에 가 있는 걸 보고 제가 이해가 잘 안 갔다는 여가부 말씀드리고 폐지가 남성과 여성 그다음에 이제 대다수가 제가 이제 시간을 드려야 네. 말씀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무고죄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가 우리보다 더 센 데가 있습니까? 무고죄는 원래 본범에 제가 질문 드릴 때 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 좀 이어서 그럼 할게요. 질문을 하지 네네. 마시든가. 그 대검에서도 이제 성폭력 종결 이전에 무고죄 수사를 안 한다는 매뉴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무고죄를 성폭력 신고를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하거나 또 이걸 2차 가해를 일으키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이제 대검에서도 이거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고죄 형량을 왜 강화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거는 본범을 성범죄를 더 세게 처벌하게끔 저희가 상향을 하니까 무고도 거기에 맞춰서 좀 상향을 제가 하겠다 이해하는 이런 바로는 지금 미국이나 프랑스 또 독일 이런 데 다 5년 이하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데는 6개월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께서 어디가 우리보다 더 센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유엔에서도 무고죄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완화하도록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보다 요즘 젠더 문제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좀 예전에 내셨던 거 다시 검토하셔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도 평가하고 비판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해가 그리고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 청년도 유권자입니다. 유권자고 페미니즘 때리기, 갈라치기 정책, 이 정치 이런 거는 제가 아주 단호히 맡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김지은 씨의 말씀을 이제 대신 전달해 드렸는데 그런 정도 이 공중파에서 국민들 앞에서 확인해보고 또 조치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네. 피해자한테라도 확인해보는 절차라도 거치시는 네, 그런 네. 정성은 있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좀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그리고 이해람 중사건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내일이라도 입장 표명을 좀 저는 해주시기 찬성합니다. 네. 내일이라도 입장 표명을 네, 해주시죠. 지금 찬성합니다. 네. 네네. 네. 아니. 후보님이 찬성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당에서 하셔야 당이, 되니까. 네. 당이 뭐 제가 시킨다고 하루 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저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차 피해자 문제는?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저한테 전화나 문자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네네.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제 공약집에 차별금지법도 없고 또 네. 비동의 강간죄 도입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일단 차별금지법 공약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약에도 안 넣으셨는데 하시겠어요? 공약에 있는 것도 다 용두삼이 되는 판인데? 글쎄, 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반드시 공약에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공개적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비동의 강간죄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거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반대하시는 입장이세요? 저는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법안을 쉽게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고, 사회적 합의 과정이 충분히 거쳐져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님, 네. 후보님께서 사회적 합의를 많이 말씀하세요. 곤란한 건 전부 사회적 합의예요. 곤란하니까 사회적 예를 들면, 합의라고. 제가 말씀 명백하면 합의가 필요 없죠. 기회 당연히 드릴 때 그렇죠. 하세요. 그러니까 원전 문제라든지 차별금지법 문제, 국민연금 문제, 또 지금 비동의 강간죄, 차별금지법 다 지금 사회적 합의 이야기하는데 리더십이 분명한 방침을 가지고 국민들과 논의를 하는 것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어법으로 보면 이제 다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사회적 합의 얘기는. 왜냐하면 공약집에도 지금 명확히 없어요. 그러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하고 꼭 뜻이 같을 필요는 없지만 이재명 후보님의 입장이 뭔지는 분명히 알아야 국민들도 정확히 판단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소득 네. 월 연 100만 원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임기 말까지. 네, 임기 말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0조 정도 돼요. 그럼 당연하죠.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시민 최저소득 100만 원을 네. 월 100만 원을 맞춰드리겠다. 물론 자기 소득을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저희도 한 50조가 듭니다. 네. 조카가 그 여자친구하고 어머니를 37번 찔러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을 맡아서 데이트 폭력, 심신미약이라고 하고 또 딸이 보는 앞에서 그 엄마를 회칼로 난자해서 살해한 흉악범을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라고 그 변호를 하셨는데 이렇게 여성 인권을 무참히 짓밟으시면서 페미니즘 운운을 하시고 만약에 이런 분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신다면 과연 젊은이들이 이 아이를 낳고 싶은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일단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뭐 범죄인을 변호하는 일이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는 해도 뭐 저의 부족함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또 피해자 여러분께는 사죄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윤석열 후보님 페미니즘과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변호사의 윤리적 직업과 그다음에 이 사회적 책임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문제니까 좀 분리해서 말씀하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장동 사건을 시장으로서 설계하고 우리 이 후보께서 다 승인을 했음에도 검찰은 지금 이 수사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이 덮은 증거들이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사업실무 책임자인 유동규는 본인의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고 했는데 유동규, 김만배가 우리 이 후보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정진상, 김용과 이 사업을 위해 의형제 도원결이 맺었다는 녹취록이 공개가 됐고요. 또 김만배가 남욱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이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면서 4천억짜리 도둑질이라고 했다고 남욱이 검찰에서 진술한 게 또 확인이 됐습니다. 또 남욱이 대장동 사업을 위해서 유동규에게 보낸 그 정민용 변호사가 직접 우리 이 후보님에게 화천대유의 사업 이전을 사업 이권을 몰아주는 이 공모 지침서를 보고했고 또 그 자리에서 이 후보님이 화천대유가 제대로 돈을 벌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는 것이 또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남욱은 검찰 조사에서 이거 언론에 공개되면 이 후보가 낙마한다. 내가 좀 일찍 귀국했다면 민주당 후보가 바뀌었을 거다. 이 후보도 우리와 같이 들어가야죠. 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에서 자신은 1,000억만 챙기면 된다고 했다는 녹취록도 최근에 공개됐습니다. 또 김만배가 우리 이 후보님의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에서 뒤집기 위해 대법관에게 재판 로비했다는 남욱의 검찰 진술도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해가지고 반드시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어?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동의하십니까? 실패하고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하자니까요. 이게 지난 2월 25일 우리 TV 토론 이후에 다 나온 자료를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새로이 언론에 나온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보님, 그래서 특검하자고요. 그거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지금 동의해 주세요.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죠. 특검해야죠. 아니 왜 당연한 거를 특검에서 지금까지 안 결과가 하고 있다가 나오면 이제 대통령이 얘기하십니까? 당선돼도 책임지죠. 네. 자 이제 30초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정치 보복은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보복 대상이 누굽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대놓고 정치 보복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할 마음이 있으면 숨겨놓고 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대놓고 말할 수 있냐 이 뜻이었다는 한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드렸던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면 결정한 건 공모 지침서인데 공모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천대유가 나옵니까? 그때는 하천대유 있지도 않았어요. 세 번째로 말씀하세요? 자 똑같은 사람이 말한 건데 윤석열 후보 내 카드 하나면 죽는다. 바로 구속되면 죽는다. 돈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한 거는 왜 인용을 안 하고 그 사람이 한 똑같은 사람이 한 말인데 왜 저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얘기는 그렇게 근거를 주십니까? 검사를 그렇게 그만하세요. 해보셨어요? 제 주도권이니까. 그 얘기는 기자들이 다 이미 확인해 줬지 않습니까? 제가 중앙지검장 할 때, 그 법관들 그 수사를 많이 해서 혹시나 법원에 가게 되면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미 언론에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 김만배한테 됐고 내가 또 따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도와줄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였습니까? 제가 또 대답을 안 하세요? 하겠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하십시오. 답이 그겁니다. 네. 답이. 그럼 제가 질문하면 저한테 다시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맨날 넘어가십니까? 그것도 답이죠. 좀 이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검찰에서 사건 덮어갖고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끄러워하실 줄 알아야지. 국민들한테 이게 뭡니까?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진짜 몸통인지. 이제 뭐
거짓말이 워낙 달인이시다 보니까 못하는 말씀이 없으신데 안철수 후보님 공약 중에 보면은 이 정신병원 입원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었는데 지금 있습니다. 이거를 정신병에 대한 전문가위원회로 넘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약을 만드신 그 이유나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시대가 이제 바뀜에 따라서 사실 정신병과 관련된 이런 많은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도 네.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자체장보다는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심사를 하는 것이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형님 이재선 씨나 또 자신을 공격하는 그 김사랑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그 현안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이거 사실이 아닌 공약해 주신 얘기를 거 아닙니까? 후보님 사실이 아닌 가만히 얘기를 계세요? 합니까? 그건 경찰이 한 네, 가만히 일이에요. 계세요? 경찰이 네. 시장이 시킨 걸 합니까? 네. 언론 보도를 보고 하는 것이니까 그거하고 관련해서 이런 말씀, 이런 공약을 내세우신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확인은 네. 못했습니다. 제가 네. 뭐 수사권이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요. 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이런 공약을 내게 됐습니다. 고양시는 같은 기간에 단체장이 정신병원에 보낸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성남시는 25명이란 말입니다.